외환은행이 외국에 팔렸습니다. 론스타에 팔린 뒤 9년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론스타가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를 통해 우리 정부를 공식 제소했습니다. 최근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고 법무부가 이걸 공식 접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800억 원 정도를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의 국제 분쟁이 10년 만에 끝나는 듯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국제 투자 분쟁 ISDS 사건에 대해서 2012년 중재 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인 오늘 오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주요 쟁점 가운데 외환은행 매각 부분은 패소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의 미화 2억 1,650만 달러, 이에 대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만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론스타에 우리 돈으로 2,800억 원 배상.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거래에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세금.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실소득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정당했다고 봤습니다. 겉으론 승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분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던 세금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번 수익은 파악된 것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먹튀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론스타가 이렇게 4조 5천억 언어에 달하는 정말 그 양도 매각 차익에 대해서 한 푼도 내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국민들 법감정이 있거든요. 그 소득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견이 없습니다. 엄청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돈들을 거의 막 쓸어간다는 느낌을 줬고 먹튀해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법도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스타타워라든지 급동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론스타는 한 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설립한 론스타 법인에 대해 정부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과세가 부당하다며 국제중재를 청구한 금액은 8,500억 원.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 조세조약과 투자보장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론스타가 투자를 할 때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다 투자하는 이런 우회 투자 전략을 택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형식적인 그 회사 말고 실질적인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 실질 과세라는 것은 그 실질 주인한테 과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을 존중했습니다. 세금 분쟁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충분히 분석됐고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국내 법원의 구제를 받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중재에서 다툴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죠. 론스타 판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 법원의 실질 과세 원칙, 또 한국 법원이 정립한 어떤 조세 법리가 국제 조세 규모에 부합하다. 그리고 한국 법원의 조세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4건의 세금 사건에서 법원은 4,150억 원을 세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절반은 국세청, 나머지 절반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SDS 판정문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쟁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국세청이 일부만 환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론스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론스타는 환급받을 세금이 1,690억 원, 세금을 부과한 날부터 이자만 지난 1월까지 1,5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자가 원금과 맞먹습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국세청이 어떤 로직으로 그걸 안 돌려주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은 아직 좀 미스터리하다. 최소한 뭐 소장이라든가 상대방의 주장들, 서로의 주장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추론이 가능할 건데.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일부와 극동건설 등 매각 소득,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 배당 소득에 대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세금을 원천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한벨 조세 조약을 근거로 비과세를 주장하자 다급해진 건 국세청. 국민들은 야 저렇게 먹고 튀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알고 보니까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 맞아요. 그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는 게 정치권들도 화들짝 놀라게 됐고 그래서 문서 검증 연념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국민들의 이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서 고정사업장을 이용해서 그 논리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국세청이 방향을 틀었죠. 국세청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을 이른바 도구한 회사로 규정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있을 뿐 실체가 없고 그것에 존재하는 목적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이다라는 것이고 도관회사가 입증되면 이 회사가 벨기에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이제 고정사업장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거는 이제 다른 논점인데. 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의 상위 투자자 9곳을 상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법인세를 최종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국세청이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인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2017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취소된 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상당액을 공제했는데 이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옛날에 원천징수 받은 걸 갖고 고정사업장 과세를 할 때 그거를 돌려주거나 취소 처분을 하고 새로 과세를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일부 여기다가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고정사업장 과세를 할 때 충당을 하고 요만큼 더 내 또는 요만큼 네가 더 많이 냈으니 내가 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국세청의 부과 처분이 계속 꼬이게 돼요.
자,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관련 ISDS에서 이 세금 사건은 모두 승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님 모시고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서 이 사건의 핵심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ISD에서 세금은 다 이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애석하지만 진실의 전부가 아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론스타 중재판정부의 입장은 여기 와서 다투지 말고 한국 법원 가서 싸워. 이게 이제 그래서 판단을 안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승소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이건 철저한 론스타의 소송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가액을 부풀리고 소송 종목을 부풀린 거였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마치 전체가 이긴 것처럼 이제까지 보면 대충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승률은 반반입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마지막 한 건 남은 게 부당이득 반환인데 그 판단이 이제 이번 달 23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국내 법원에 남은 세금 재판 선고가 23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자가 어마어마할 텐데 법무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사건의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대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돌려줬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지 이 법무부는 국세청에 답변을 미뤘고요. 국세청은 소송 중이라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 촉진 특례법상 법정 이율이 12%입니다. 예. 패소하면 일단 소송을 제기했던 2017년 12월부터 그 이후의 법정 이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오락가락했던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대체 이 사건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국세청이 잘한 성과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렇게 해서 실질 과세를 하려고 하면 고정사업장이 있고 사업을 한다. 이걸 보여야 이제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입증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고비는 넘었지만 다른 고비는 못 넘어서 또 하나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상 우리 선고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앞서서 관련 재판이 2건이 있었거든요. 이 판결문을 보면 이미 말씀하신 원천 징수는 취소됐다. 그리고 세금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한다고 해서 이 원래의 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이런 판례들이 있어서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송기호 변호사의 말씀 들어보시죠. 과연 론스타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 돈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마지막 국면인데 애초에 원천징수 자체가 적법한 과세였는가에 대한 그 입증 책임, 그 정당성의 책임을 조세 당국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얘기를 들을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근데 정부가 ISDS 판정 취소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판정이 난 지도 지금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배상금 이자 우려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 승산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정과 동시에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취소 신청 기한은 판정일부터 120일. 정부는 그러나 취소 대신 정정 신청을 합니다. 배상금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였습니다. 판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하루라도 차일피일 이 결정이 나는 것을 미루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자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정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판결 지연의 의도가 있다. 지난달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금 6억 원 정도를 깎았지만 결정을 기다리는 8개월 동안 늘어난 배상 이자는 깎은 돈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정 결정으로 판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취소 절차에서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따라서 그 사소한 잘못까지도 바로잡은 더 완벽해진 판결문에 대한 무효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정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판결이 더 어떤 취약해진 게 아니라 그 반대죠.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이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정문 적어봐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취소 신청이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정정 신청을 하면서 큰 대의는 인정했다. 이 판정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인정했다.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정정 신청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오히려 패소를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 정정 신청하지 않고 그 금액을 취소 신청해서 다퉜어야죠. 차라리. 그럼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첫째 잘못되었고 예비적 주장으로 계산까지 잘못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정정 신청을 하고 시간을 끌면서 그게 70억 정도 지연이자까지 발생하는 시간을 경과시키면서까지 정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는 시간 끌기라고 봅니다. 저도요. 시간 끌기라고. 이제 법무부가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다면 판정부가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판정을 했나를 다시 리뷰한다는 뜻을 포함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재심이 아니라 이제 무효가 될 뿐이고 그렇죠. 다시 또 새로 시작해서 그래서 졌을 때 원금보다 더한 지연이자가 나올 거예요. 그 기간을 다시 계산을 하면. 그렇다면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중재판정부의 내부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1972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접수된 분쟁 724건 가운데 355건을 판정했는데 취소 신청이 들어온 건 156건. 이 가운데 일부라도 취소된 건 19건으로 전체 판정의 5.4%에 불과했습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5가지. 가장 많이 주장한 요건은 판정부의 월권. 76건 가운데 11건 인용됐습니다. 다음은 이유 불기재. 72건 가운데 9건이 받아들여졌고 절차 위반은 64건에서 주장돼 5건 인용됐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어떠한 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지를 한동훈 장관은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국제통상법을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꺼운 론스타 사건 판정문 어디에도 5가지 아주 엄격한 예외적인 판정 무효 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 3년 걸린다고 해봐요. 앞으로 3년 이후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올 4월 정도의 기준 금리 한 4% 정도로 잡고 3년 진행된다고 계산을 해보면 한 450억 가까이 이자가 나옵니다. 자, 얘기를 들을수록 이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 정정 결정이 된 5월 8일부터 취소 신청 기한 12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잖아요.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는 여전히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는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 가능성 그리고 시기, 소송 전략 등을 고려해서 국익에 가장 이로운 유리한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 신청을 하면 마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정정 신청이 시간 끌기라고 하셨는데 정부는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그 속내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배상 책임을 궁극적으로 진다고 할 경우에 이런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연 이자가 째깍 얼마 붙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내가 뜨거운 감자 던지고 보자. 이런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라든지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지금도 제깍제깍 흘러가고 있고 이자 폭탄의 파괴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좋은 돌파구가 없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어버렸는데 이 취소 신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연 이자가 450억 가량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자가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이번 정부의 책임으로 저희들은 보여지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나는 시효 중단입니다. 이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책임 추궁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중단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소송을 함에 있어서 또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해상충에 관련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적어도 지금까지 상태로는 국민들에게 청구서만 날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와 이해상충 방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꼭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스타 국제 분쟁의 실제 당사자는 금융당국입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자신의 사익 때문에 감독 의무를 저버렸다며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제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규명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배상금 이자는 늘고 있습니다. 패소 판정으로 남겨진 책임, 이제 현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바로 틱톡입니다. Hey, excuse me. Your car is awesome.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ell, I'm married to Joe Biden, and I make sure we're making a lot more electric vehicles in America.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So they were pulling my IP address for my TikTok account. 미국 사회가 술렁거렸습니다. TikTok is a weapon. Does China really spy on Americans through TikTok? Does it really grab each and every keystroke? 중국 공산당까지 거론됩니다. TikTok surveils us all.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ble to use this as a tool to manipulate America as a whole. 중국은 맞받아쳤습니다. 美国作为世界头号大国，竟然如此惧怕一款青年人喜欢的应用软件，未免太不自信了。 끝도 없이 격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이번에는 틱톡 전쟁입니다.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이 내리쬐는 뉴욕의 한 공원. 공원의 상징인 워싱턴 스퀘어 아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처에 대학이 있어 특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나같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짧은 영상들, 바로 틱톡입니다. Do you use TikTok? I do. How often do you use it? Probably every day for like at least 30 minutes. Yeah. I use it usually when I'm bored, maybe like in the car or like just in the living room, like 10, 20 minutes at a time. I do. I use it every single day for a good amount of time, like maybe like at least an hour and a half a day. 확실한 건 미국 젊은이들이 틱톡에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I think because also my attention span is very short now, and it also has a lot of useful information right at your fingertips. So if I need to get a review on a restaurant or need to figure out how to do something, like I feel like TikTok has all of that information. 소셜미디어 틱톡,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미국에서 인기가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보니까 재밌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의 영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상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유튜브일 텐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유튜브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틱톡입니다. 네.
틱톡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 하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틱톡 이용자의 사용 시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무려 95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앱 중에 가장 많았고요. 경쟁 업체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보다도 많았습니다. 틱톡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콘텐츠가 세로형이고요. 길이가 15초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유튜브에는 길이가 긴 소위 롱폼 콘텐츠가 많은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틱톡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 알고 있었는데 정작 중국 안에서는 틱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우선 중국에 위치한 바이트댄스라는 IT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가 2016년에 더우인이라는 이름의 소셜미디어를 출시합니다. 이것은 틱톡과 굉장히 유사한 앱이었는데요. 이 더우인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자 바이트댄스는 이 더우인의 글로벌 버전을 만들고 이름을 틱톡으로 바꿔서 출시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더우인은 중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틱톡은 해외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만든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인데 한쪽은 중국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한쪽은 해외에서만 사용하고 굉장히 운영 방식도 독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유튜브의 경계 대상 1호가 틱톡이라고 했잖아요. 틱톡의 성장세가 그 정도입니까? 네, 틱톡에는 길이가 짧으면서도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전 세계 틱톡 가입자는 16억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틱톡의 성장세를 보면 출시 5년 만인 2021년에 가입자 수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5년 만에요? 예, 그런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데요. 현재 소셜미디어 1위 업체인 페이스북이 10억 명을 달성하는데 8.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속도가 훨씬 빠른 셈이고요. 그렇네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이 7.7년, 그리고 유튜브가 7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틱톡은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현재 틱톡의 미국 이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니까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틱톡 유저인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미국에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얼어붙게 됩니다. 발단은 지난해 나온 한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My name is Emily Baker White, and I am a technology reporter at Forbes. 포브스의 에밀리 베이커 화이트 기자는 지난해 틱톡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I had written a story earlier in the year that was sourced from a number of audio recordings from internal TikTok meetings. 중국 측 개발자가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보도. 그런데 보도가 나간 직후 틱톡은 에밀리 기자의 개인정보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TikTok and ByteDance wanted to know who had leaked me those audio recordings. 에밀리 기자에게 제보한 틱톡의 내부 고발자를 파악하기 위해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프로젝트 레이븐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Project Raven was the name of the leak investigation, and the goal was to figure out who inside the company was talking to me and was telling me things. 추적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틱톡은 에밀리 기자의 휴대폰에 깔린 틱톡 앱을 통해 IP 주소를 수집했습니다. 바뀌는 IP 주소를 따라가면 에밀리 기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 기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위치가 겹치는 틱톡 직원이 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내부 제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사찰 피해자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 등 2명. 모두 틱톡을 취재해온 기자들입니다. Well, I took TikTok off my phone, and I was really disappointed because the company had tried so hard to gain the trust of its users and of lawmakers who were worried that it could be used to spy on people. 틱톡 측은 뒤늦게 연루된 직원 4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였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Chair Rogers, I first of all disagree with the characterization that is spying.
It was an internal investigation.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감시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Journalists and others who might be critical of the Chinese government are going to be targeted, and there's going to be surveillance of their sites, and their privacy is not going to be protected. 자, 기사를 쓴 기자의 내부 제보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건데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무섭기도 하네요. 네, 일단 다행히도 틱톡이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사찰에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 직원이 관여됐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해고된 직원은 모두 4명인데요. 2명은 틱톡 직원이고요. 2명은 바이트댄스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바이트댄스는 중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 회사의 직원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에밀리 기자의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틱톡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미국인들도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다,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틱톡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여기에 대해서 틱톡은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틱톡에 대한 우려 그리고 틱톡에 대한 거부 반응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까지 틱톡을 아예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re looking at TikTok. We may be banning TikTok. We may be doing some other things. There are a couple of options, but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are looking at a lot of alternatives with respect to TikTok. 네,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대응해서 틱톡이 그동안 주장해온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밀리 기자의 보도로 인해서 그동안 틱톡이 주장해온 바와 정반대되는 증거가 확인된 겁니다. 결국 틱톡 CEO가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We are very excited to be here. There are many misconceptions about our company, and I'm very proud to come here and represent them and all our users here in this country. 외국 기업 CEO의 미 의회 청문회 출석은 2010년 일본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 13년 만의 일. 그만큼 미국 사회가 틱톡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Right now, ByteDance is under investigation by the DOJ for surveilling American journalists, both digital activity and physical movements through TikTok. We also know that many of your employees still report directly to Beijing. 무려 6시간 가까이 이어진 청문회. 청문회를 주관한 위원장은 첫 발언에서 에밀리 기자 사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I previously referenced, TikTok spied on American journalists. Can you say with 100% certainty that neither ByteDance nor TikTok employees can target other Americans with similar surveillance techniques? We will protect the U.S. user data and fire it all from all unwanted foreign access. It's a commitment that we've given to the committee. 틱톡 CEO의 해명에도 질타는 이어졌습니다. You're going to continue to gather data, you're going to continue to sell data, you're going to continue to do all these things and continue to be under the aegis of the Communist Party. TikTok needs to be an American company with American values and end its ties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ngressman, I just want to make sure I'm understanding all these questions. I don't disagree with them that there are data risks in general. That's what I meant. The Chinese government sits on the board, but it has super power on the board to influence or help make decisions. It's not an independent company in the way that I would see other companies being. It is susceptible to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포스너 교수는 틱톡이 이런 의구심을 말끔히 털어버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ose firms ought to be asking the Chinese government for permission to basically spin off TikTok, to
to become a private company outside of China. Now, the Chinese government has said they don't want that. That raises my anxiety. 미국은 아예 틱톡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 발의된 법안.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외국 기술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상 틱톡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틱톡 금지는 내년 대선 쟁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또 이런 것은 17개월 남아있는 미 대선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중국 때리기가 가장 극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80%는 중국과 관련된 혐오 감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건드리는 선거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틱톡을 비롯해서 앱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틱톡 이용자는 1,000만 명, 우리 국민 5명 중 1명입니다. 틱톡에서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팔로워 숫자만 5,500만 명으로 국내에선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많다는 원정맨. 지금은 TV도 잘 안 보고 거의 폰만 보게 됐었다가 그러다가 이것도 더 짧아지고 더 이제 빠른 컨텐츠 소비 때문에 영상 길이도 짧아지고 이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그리고 뭔가 챌린지 같은 거가 있을 때도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노닥거릴 수도 있고 뭔가 그러한 것들이 흐름이 그렇게 바뀐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중국 앱들은 대충 평균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가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인 정보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스스로 이런 정보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When worlds collide, when the sun will rise. If I gotta die, I'ma die with open eyes. Rain, check your lullabies, you'll never make me fall asleep. No alarms and no surprises, got me bored, I want the heat. Wake up screaming, no defeat, my own theme music on repeat. Save the picnics for another day, cause there's no retreat. What is life without the pain? Kill your darlings till there's nothing left to blame. Exile, I'm